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유명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연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독립지사의 유해가 별세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시승했고 명중 훈련까지 지켜본 우리 K2 전차의 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배우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지요. 고 황기환 독립지사가 별세 100년 만에 귀향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보훈 불호의 격상을 앞둔 보훈처는 아예 황기환 지사와 유진초이 이병헌 씨를 대비시킨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는데요. 직접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 황기환 지사는 37살이란 한창 나이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뉴욕 현지의 묘지에 쓸쓸히 묻혀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유진초이 이병헌 씨도 한창 나이에 열차에서 일제의 총격에 숨지는 걸로 엔딩이 나왔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유해 봉환에 앞서서 미국 뉴욕 한인교회에서 추모식이 염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스터 선샤인 유진초이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제 둘째 딸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래요? 그 방송할 때 참 눈여겨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마 오늘 오전에 유해가 그 한국에 정말 100년 만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뉴욕 현지에서 지금 뉴욕 총영사, 뉴욕 한인회장 또 교인 등을 비롯한 맞아요. 100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좀 봉환식을 그 성대히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출생은 한국인이지만 또 미국에서 미군으로서 군 어떤 그 역할을 했다 보니까 1차 대전에 실질적으로 예. 참전했다 보니까 저기 보이는 것처럼 한국의 어떤 애국가와 또 미국 깃발과 같이 이제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우호를 다지는 어떤 행사를 하고 또 한국에 이렇게 왔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에서도 이제 그 국가보훈처의 그 보훈예우국장까지 현장에 참석할 정도로 이 정부로서는 이 애국지사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이 좀 후문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뉴욕 한인교회의 목사님이 쓸쓸하게 이국당에 1세기나 묻혀 있던 이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처음으로 발견은 사실 발굴에 가까운 거라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15년 전, 네. 15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에 뉴욕에 있는 그 한인교회 그 장철우 목사께서 네네. 처음으로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요. 이런 그 애국지사의 활동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활동한 자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분들의 돌아가신 다음에 유해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혀 있었다는 거. 저렇게 이제 어디 그냥 묘지 비석 하나만 있이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 흔히 하는 말로 쓸쓸한 그런 그 공동묘지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게 묘지 관리소에 있었던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그 뉴욕 한인교회 여기가 사실은 황 지사가 또 생전에 그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적에 그 뉴욕 거점에 독립운동 기조를 했던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뜻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오면서 했는데 최근에 이 새 정부 들어서 작년부터 사실은 본국으로 송환을 굉장히 애썼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서 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발굴 이후로도 한참 동안 이게 뭔가 절차가 그렇죠. 진행이 잘 안 되다가 그렇죠. 이제 신정부에서 이게 이제 결단이 내려져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10일 오늘 오전 9시에 엄수된 유해봉환 장면 앞서도 좀 보셨는데 이제 보훈처장이 직접 현장에 나갔고요. 아주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직접 이 영상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자, 이 현장이 지금 있는데 저 오른쪽에 깃발이 미국의 당시의 그 독립운동 시절의 그 깃발이 태극기예요. 네, 보훈처장이 뭐 상당히 좀 울먹이는 듯한 아주 그런 그 모습인데 그만큼 감회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특히 지금 보면은 100년 만에 정말 그 돌아가신 지 100년 만에 딱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점에서 지금 그 김민식 보훈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박민식. 박민식 보훈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100년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태극기, 지금 태극기와 함께 그 당시 우리 그 외교 사절의 일환으로서 활동했던 분 당시의 어떤 태극기를 같이 한번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보시는 분 보시겠지만 이 황교안 그 지사께서 굉장히 또 잘생기셨어요. 네. 영어도 잘하시고. 아무튼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미국 이역만리까지 가서 활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거기다가 당시가 19세기 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활동했다는 당시 자체가 구한말에서 국관 침탈하기 이전이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국권을 잃어가는 가운데에서 그 외국에 가 있었다 보니까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특히 보훈처장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지사 19세기 말에 그 격동기에 태어나셨고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서 해외 활동에 주력을 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주로 저 미국 활동이 아주 돋보여요. 하와이에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1919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3.1 독립운동이 그렇습니다. 일어났던 해 아니겠습니까? 그 석 달 뒤에. 예,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그 해에 석 달 뒤에 그 한국 대표부에 서기장으로 임명됐다는 그런 공식적인 또 기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실은 세계적인 분위기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주의 선언이 있은 뒤로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그 선언이 있은 이후로 각국의 식민지 국가로 있었던 각국의 독립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그런 세계적인 조류하고 맞물려서 이 황교안 지사께서 외국에서 또 능통한 영어로 이 얘기를 쭉 했는데 언론과 인터뷰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전부 다 아주 유려한 영어를 구사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들이 지금 남아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늦게라도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고귀한 독립운동을 하신 저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저런 애국지사들을 다시 모셔다가 또 애국지사의 활동 기록을 다시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지는 이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뜻깊고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엄혹한 시절에 104년 전에 그러니까요. 그 이역만리에서 그 능통한 영어로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 꼭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도 나는 거부한다. 라는 유창한 영어로 했던 그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냈다는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배우 이병헌 씨가 연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는 드라마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온갖 고통을 겪다 어린 나이에 선교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미군 장교로 성장하고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을 하고 뭐 드라마틱한 요소가 아주 많은 그런 그 주인공이었죠. 드라마 속 유진초이와 황기환 지사, 보훈처도 홍보 영상에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만들었을 정도니까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드라마적인 요소인지 좀 지적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소설과 현실은 사실 상당히 다르죠. 그렇지만 이번 그 황기환 지사님 얘기는 소설만큼 현실도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보면은 뭐 유진초이, 한마디로 이병헌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나 공통점은 실제 미군으로 복무하고 나아가서 미국 시민권을 확보해가지고 항일 운동했다는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어떻게 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이게 황기환 지사의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것은 이런 큰 틀 스토리 라인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다만 활동했던 지역이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일본이 침탈해가는 고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서울의 내용이었지만 공사관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그렇죠. 의병들을 도우면서 활동한 게 드라마였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러브라인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황기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럽을 오가면서 대서양을 오간 거예요. 대상을 오간 것이죠. 아시다시피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파리 강화 조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 그 제국에서 김규식 을 외교관으로 파견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황기환 그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힘을 모아서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을 네. 주창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네. 나아가 그 활동 시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국권 침탈 이전, 그러니까 고한 말 국권 침탈 이전인 반면에 드라마 속은 1903년, 4년, 5년 그때예요. 그렇죠. 그때 네. 그러니까 20년대 초반인 반면에 실질적으로 지금 김기환 지사가 활동했다는 점은 했던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3.1 운동이 있었던 직후 1919년 6월부터 그 이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큰 틀에서 활동했던 내용은 그대로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황기환 지사의 실제 인생 역정도 유진초이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요즘은 더 글로리로 또 한 번 진가를 입증한 김은숙 작가가 황 지사의 생애를 참 많이 취재하고 연구했다 이런 그 인터뷰도 했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김은숙 작가의 뭐 뛰어난 그 통찰 관찰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고요. 두 분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그 빼 닮았어요. 일테면은 평안남도에서 유진초이 같은 경우는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서 하와이로 가서 입대를 하고 활동을 해오고 또 실질적인 우리 황기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평남 순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진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극중의 인물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평남 초이에서 우리 황기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을 오고 가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자, 1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본인의 이름이 병적에는 얼황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오고 가면서 항일 운동을 하면서 임시 정부의 외교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신 이런 걸로 해서 비교가 됐는데 이 부분을 잘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37살 참 한창 나이에 심장병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숨졌고 그래서 2023년 이제 순국 100년 만에 실로 이제 고국당을 받게 된 거죠. 자, 보훈처는 황 지사의 독립운동 행적을 입증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들과 외신 인터뷰 등을 어렵게 발굴해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보훈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뭐 거의 그 100년이나 지난 그를 미국에 있는 각종 공문서를 뒤져서 철저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황기환 지사의 활동 내역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코리아를 COREA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거기에 그 인터뷰했던 기사 내용을 첫 제목이 헤드라인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원한다. 자, 여기서요. 네네. 독립지사인 황기환 선생이 미국 매체와의 맞습니다. 인터뷰에 저 유명한 대목이 링컨의 게티스버그 맞습니다. 연설에 그렇게 하듯이. 나오는 대목. 우리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 저 영어로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고집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국은 원한다. 완전한 독립, full independence, 네. not Japanese reform. 일본에 의한
단순한 개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 우리 스스로의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그 핵심인 것이고 나아가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 강령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처럼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한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라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식견의 깊이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Korea wants full independence, not Japanese reforms. 일본이 손댄 그런 식의 독립이 아닌 네네, 맞습니다. full independence다. 저게 이제 황 지사가 직접 당시에 영어로 인터뷰했던 게 현지 언론에 저렇게 그대로 실려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저때 이제 파리 강화회에 가신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 그 국제 그 관련되는 기사들한테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 인터뷰가 실렸고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저건 이번에 좀 불어로 된 겁니다. 네네. 불어로 된 거고요. EK 황, 그러니까 얼기환 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미국인들은 얼황 그랬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앞에는 이제 영어로 된 그 내용 어떤 기사를 발굴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에 나온 것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나오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보면은 어떤 그 미국 내에 있어서의 어떤 주소라든가 이런 내용 좀 그 시카고 일리노이 그러네요. 그 프레리 애비뉴에서 이제 그 살았던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 내역들을 국가보훈처에서 발굴했다는 점에서 사적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순국하신 지 무려 10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유해 송환이 이루어진 데는 후손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전혀 이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었던 건 아니고 2019년, 2022년 내서 좀 소송을 제기해서 국내로 송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긴 하는데 현지에서 유족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유족이 없어서 그 묘지 관리인 측에서도 유족이 없는데 어떻게 내주기가 그렇다라는 한마디로 무연고묘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그 묘지 관리 당국하고 미국 당국하고 또 이 소송하는 그런 당국하고서 극적으로 합의를 본 모양이에요. 네네. 봐가지고 결국에는 족보나 그 유족의 확인이 없어도 그 가능한 공적 자료 없이 결국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황교안 지사가 별세 100년 만에 완전한 한국인으로 복귀했다. 자, 이건 좀 법적인 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최 변호사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 잃은 소름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일본이 한일 합방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적이나 어떤 호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듯이 조선 민사령을 제정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전에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과 관련되는 적이 없었죠. 지금 그런데 보시는 거는 이번에 예, 국가보훈처에서 예. 그 지금 황교안 그 지사님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복귀하셔서 서대문구 통일로 이런 주소로 그렇죠. 예, 이제 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국적을 취득하고 쉽게 말하면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었던 것이죠. 돌아가신 지 100년 만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드렸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뜻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어떤 그 윤석열 정부에서 노력을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어떤 그 유해를 봉환을 해야 될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뭐 상당히 뜻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그동안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황 지사님께서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됐고 이제 완전한 대한국인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황교안 지사의 유해를 반드시 좀 모셔오라 이런 당부를 여러 번 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황교안 지사의 그 행적을 보고 어록을 보면은요, 정말 가슴 뭉클해지고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고이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분의 그 맨 마지막에 그 어록 같은 게 보십시오. 말하자면 그 유진초이에게 그 냈던 영화 속의 장면인데요.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 하는 그런 얘기라든지 자, 또 윤 대통령이 서거 100년 안에는 반드시 고국 땅으로 모셔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들이 후손들의 최소한의 책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 유언을 실현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네. 그동안의 다른 정부하고는 좀 달리 너무나 좀 이념 편향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갔던 말 그대로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선열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무엇보다도 정중하고 숭고하게 모셔야 된다라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뜻깊게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예. 국가보훈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좀 쉽게 설명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찾아봤는데요. 사실 뭐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포스터로 해서 붙여 있습니다. 2분 정도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지하철역에도 있는데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보훈처가 1992년부터 지금 그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광복회 독립근영관과 함께 선정위원회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각계각층에서 이제 추천을 받은 138명 중에 그 중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 공적을 다 산정한 다음에 그 선정을 하고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도 가봤더니만 네네. 독립운동가를 하고 그 이후 공적을 몇 가지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항상 새로운 지금까지 빛을 보고 우리 뭐 뉴스 나온 분들 외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은 어떤 전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2023년 4월 바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들로는 고 황기환 지사 외에도 이분만이 아니고 훌륭한 분들이 여러 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총 그 35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황기환 지사를 제외하면은 34분이시겠죠. 네. 34분인데 우선 굉장히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영화 박렬에 나왔던 그 박렬 선생과 그 일본인 부인 가네다 후미코 이분도 이제 포함된 걸로 돼 있고요. 이분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달에 되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임시정부에서 청년 시절에 외교 활동을 하신 이희경 선생과 나용균 선생. 나영균 선생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나용균 선생은 이제 후손도 지금 굉장히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나용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포함된 걸로 이렇게 새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정하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박열 영화에 나온 박열 선생이라든지 해서 여태까지 그리고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하고 수백 명에게 둘러싸여서 권총자결했던 김상옥 선생. 김상옥 열사. 그분은 이제 영화 밀정의 앞부분에 그렇습니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31년간 총 429분의 네. 현재 독립운동가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이제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또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이번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을 계기로 해서 게임도 개발을 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는 1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체험 프로젝트를 또 그 국가보훈처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기간 자체가 조금 짧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데요. 아마 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다운받으면 또 너무 계속 이게 장기 흥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스토리라인인지 궁금하네요.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진초이 미스터 선샤인과 현실의 황기환을 이렇게 플러스했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유진초이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 See again 했던 그걸 이렇게 그 모티브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배경은 1919년부터 21년. 한마디로 그 황기환 지사가 미국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활력
그 활동을 했던 때에 조력자로서 게임 진행자, 게임 하시는 사람들이 게임 하는 분이 조력자가 돼보는 거죠. 것이죠. 네.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활동을 도와드리고 네,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 활동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독립운동가가 돼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게임에 참가를 하면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첨으로 300명을 뽑은 다음에 네네. 이 황교안 지사의 기념품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 도움을 주는 독립운동가가 되어보는 것도 하나 중요한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훈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밀착해서 뭔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보훈으로 나가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스토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도인데 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지난해 우리 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 K2 전차에 직접 올라가서 명중 훈련까지 세세하게 지켜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방위산업시설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방위산업 기술진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내 5대 방산업체의 수주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진행형이고 경신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 원장님? 예,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문화 콘텐츠 수출,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역할을 하고 반도체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하지만은 K방산 수출이 새로 이제 그 분야로 완전히 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이 K2 전차하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K방산에 그 아이콘처럼 떠가지고 해외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주문이 몰려올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항목들로 가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K방산 수출에 이런 실적을 자랑하면서 정말 50년 전에 자주 국방을 내치고 산업기술의 발달에 쳤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네. 네. 5, 6년치 일감이 미리 확보됐다. 참 요새 같은 경제난에 5, 6년치 일감이 없다는 회사는 많아도 그렇습니다. 저런 그 호황업종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 수출이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항공 우주 산업, 비행기 쪽 부문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앞으로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 부품 산업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정말 무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적으로 네. 나중에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K방산의 영토는 유럽과 중동뿐 아니고 동남아시아, 호주까지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방산 어벤져스 3종 세트라고도 불립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이 3종 세트가 특히 인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캡틴 아메리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캡틴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 그리고 그 하늘에서는 그 FA50 지금 그 훈련 전투기인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육군 정책 자문위원으로서 용문산에 있는 기갑 그 전차 훈련장에 가서 K2 전차가 기동하는 걸 봤는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육중한 그 전차가 땅에 납작 엎드렸다가 네. 정말 그 마치 우리가 타는 승용차 이상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이 이제 단순히 국내용을 넘어서 이게 그 호주, 동남아 이렇게 유럽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전차 시장이 미국의 에이브라함스 그리고 또 그 독일의 어떤 그 팬더라고 했던 그런 그 전차가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모델 만드는 거 그 좋아했습니다. 플라스틱 모델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K2 전차 이런 부분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폴란드 어린이들은 K2 전차를 가지고 프라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결국 지금 저 어릴 때 보면은 모터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거의 대부분이 독일 전차 내지는 미국 전차를 만들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쓰는 것을 넘어서 외국까지 수출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혁명인 것이죠. 네. 이 가운데서도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는 국산 항공기 FA50은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주를 성공시켜서 국제적 인지도 정말 급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보면은 우리가 1990년대 초에 KFP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그 전투기, F-16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사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술 협력까지 같이 계약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아다다라고 하는 거기하고 삼성항공 이런 그다음에 공군 이런 구성된 그런 팀들이 같이 미국 가면서 기술 협력까지 해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같이 기술 발전을 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F-51을 비롯해 T-51 계열 항공기는요. 한미 양국이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의 산물로서 새로운 역사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형이고 기록은 계속 경신될 그럴 지금 전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폴란드에 수출한 이 K2 전차는 지난해 1,000대를 계약했습니다. 이 1,000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면 이런 전차를 1,000대를 단일 기종에서 수출한다는 거, 그래서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박의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베스트셀러의 기준이 1,000대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육군 정책 자문위원으로서 육군으로부터 제가 설명받은 그 기억에 따르면은 네네. 이게 사실 굉장히 잘 만든 전차인데 우리나라에 지난 정부 때 예산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수출도 답보 상태였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어떤 국방 예산도 느리고 나아가서 해외 수출까지 뚫리면서 결국 K2 전차가 계속 개발이 되면 어떤 게 좋죠? 문제가 있고 한 것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까지 계속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1,000대로 해서 해외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후에 AS나 이런 이후에 있는 어떤 그 AS 마켓까지 계속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차를 비롯한 K9 어떤 자주포를 어떤 전 세계화의 완전한 교두보를 확실하게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도하 훈련을 보면 물속에서도 끄떡없이 계속 전진하면서 수중에서도 이렇게 강물 속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직접 봤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용문산 훈련장에 가면은 한 2km 정도 되는 사격도 할 수가 있고 저도 총을 쏘니까 대포를 쏘니까 진짜 2km가 한 0.1초 만에 가서 명중되는 걸 봤고요. 탱크 보셨어요? 그럼요. 직접? 그리고 사격을? 그리고 네. 제 눈앞에서 탱크가 완전히 물에 가라앉아 가지고 수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훈련도 방금 이제 다 합니다. 보셨던 장면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장면을 저는 제 실질적인 눈으로 쟁쟁하게 다 봤는데요. 네네. 앞에서 보면은 그 감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을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폴란드 대통령도 이걸 느꼈다고 합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K2 흑표 전차 지난 3월 31일 폴란드 현지에서 첫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원래 이 항구에 나가서 직접 이 수출품들을 맞이했었는데 이번에도 직접 이 현장에 나왔고 K2 포탑에 올라갔다가 장비를 또 세세히 살피면서 사격 훈련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지금 모습이 국방장관과 지금 대통령이
현장에 온 건데 저거 자체가 매우 이례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K2 전차가 도착할 때 그 부두에도 나왔어요. 나왔었죠. 예, 그 항구에도 나와가지고 인도받는 장면에도 나왔었고 지금 현재 이제 최진영 변호사가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데 폴란드 대통령 자, 이거 보죠. 더 놀랐는 모양이에요. 저 지금 실사격 훈련 장면입니다. 예, 저게 3km 밖에 있는 타겟을 명중하는 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달 2주일 동안 6주 동안의 교육을 받고 귀국한 그 폴란드군 요원들이 이제 저기 폴란드 현지에서 실제 그 대통령 앞에서 실제 이제 사격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유학파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도 교육까지 시켜주는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 K방산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장면인데 폴란드 대통령이 결국에 부총리나 국방부 장관까지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 군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저 전차를 갖다가 우수성을 갖다가 완전히 믿는다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필요하면은 그 수입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폴란드 대통령 외교력만 더 있으면은 주변 국가에도 필요하면 K2 한국산이 너무 좋더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방산 수출에 엄청난 큰 힘이 될 거예요. 폴란드 대국이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도 얼마 안 떨어진 곳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레오파르트 전차와 지금 경쟁인데 예. 모든 면에서 우리 게 우수한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우리 걸 다 못 사는 유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외교력으로 해가지고 폴란드 대통령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 장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 윤 대통령이 외국 전차 왔는데 거기 부산항에 나가서 맞이하고 인천항에 맞이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런 어떤 예우랄까? 전차를 뭐 예우한다는 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관심은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과 대한민국에 대한 예우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3월 31일 실사격 훈련이 이루어진 뒤에 K2 전차 제조업체인 우리 현대 로템과 폴란드 방산 3사가 컨소시엄 이행 합의서라는 걸 체결했는데요. K2 전차 총 1000대를 추가 도입한다. 이게 1000대 플러스 1000대 알파예요. 네, 말씀드렸듯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이제 스테디셀러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로템, 현대에서 지금까지 생산을 해오다가 앞으로는 지금 현대 로템이 주관사가 돼가지고 이 그 폴란드에 있는 방위산업체 3사가 컨소시엄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전체 그 1000대 중에 이제 뭐 한 200~300대는 한국에서 만들지만 현실적으로 또 상당히 많은 숫자는 프랑스 현지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80대 정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K2 전차와 똑같은 것으로 이제 납품하지만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3사가 협의했는 것은 한 세대 더 앞장선 좀 더 개발된 형태로 만든다고 하니까 아마 한국에서의 어떤 기술력이 그 유럽까지 간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나아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한국 육군사관학교에 독사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독일 사관학교, 독일 사관학교 유학파. 독일 육사. 그렇죠. 네. 독일 육사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이 그 전차 훈련이나 이거 받고 왔는데 언뜻 들으면 무슨 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독일 네.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진짜 전술 훈련을 받고 온 아주 탁월한 엘리트인데 이제는 아마 폴란드에서 한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한국 육군 사관학교에 유학 온 그런 사람들이 또 폴란드의 어떤 진용을 갖추게 되면은 유럽의 지한파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도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인적 교류의 어떤 교두보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가 뜻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불모지나 다름없고 한국이 대체 무슨 무기를 만든다는 거냐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 70년대 얘기인데요. 이 황량한 국산 무기 개발에 불씨를 지피고 이 불씨를 키운 것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의 뉴스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방위산업 시설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방위산업 기술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각종 무기와 중장비의 생산 과정, 부품 조립 과정,
그리고 성능 시험에 이르기까지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박정희 당시 대통령 박근혜 당시에는 영예라고 했었죠.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청와대 시제품으로 전시된 국산 병기, 60mm 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소총을 직접 만져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 당시에 뭐 어디 가서 대포 훈련을 하다가 터지니까 예. 놀라서 막 달아나고 그러는데 박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예. 계속해. 이렇게 했다는 또 일화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숨은 일화가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아무튼 이런 우리가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산업 발전을 얘기하는데 그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게 첨단 과학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군 기술에 자주 국방에 또 적용시키고 그것이 오늘에 와서 결국에는 이게 전차, 비행기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네. K방산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데에서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수 여천의 석유화학단지와 함께 네. K방산 산업을 육성을 강조했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박수를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요즘 K방산 주가도 신고가 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러브콜 이런 것들이 크게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예컨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사이에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한국의 어떤 그 특정 그런 한두 회사뿐만 아니고 방산 관련되는 모든 회사의 어떤 주가가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내수용뿐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증권가에서도 지금 이 한국 방산 기업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지금 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네네.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어떤 그 개미들도 옛날에는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갔다가 이제는 나스닥이 아닌 코스닥으로 지금 밀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방산주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실적이 받침을 하고 실적 전망이 좋으면 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벌써 5년 차가 밀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벌써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절대 뭐 주식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K방산의 시즌2 업그레이드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방산협력사에 연 1,000억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부도 뭐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방위산업의 협력사들입니다. 부품을 만든다는 이 협력사들에 대해서 수천억의 규모의 방산 수출 금융을 지원해서 그 또 특히나 또 다른 분야 R&D 개발에도 또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하는 방면에서 K 수출에 더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정부도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의 성과를 떨치고 또 주식도 잘 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